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그 부분과 전체 4장, 5장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4장의 제목은 역사에 대한 교훈입니다. 1922년에서 24년까지 기간을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인회에 있었을 때의 일을 약간 소개할 필요가 있는데요. 세계 1차 대전이 1918년 11월에 끝나고 민해는 민해 시민 전쟁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공산당이 민해를 차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부군하고 공산당과의 전쟁이 벌어져서 다시 공화정이 세워지는 그 전쟁이 민해 시민 전쟁이었고, 어린 나이에 하이젠베르크는 이 전쟁에 지원병으로 참여합니다. 하지만 뮌헨이 다시 공화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 나치당이 나오고 거기서 히틀러 같은 그런 극단주의 정치가들이 이 그 뮌헨을 소굴이 됩니다. 뮌헨이 그런 극단적 정치가들의 도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1923년에는 뮌헨 폭동이라는 걸 일으키는데요. 이게 실패했지만 쿠데타였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이때 체포되고 잠시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하이젠베르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시민전쟁에 참여도 하고 그때 어떤 노동자 계급과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 야학 같은 것도 하고 문화운동 같은 것도 합니다. 그래서 뭐 오페라 같은 걸 가리키기도 하고 또 그 천문학을 가리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대학교가 들어가기 전에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양자어론을 공부하는 가운데 위에서 말한 그런 그 뮌헨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죠. 하이젠베르크의 아버지는 뮌헨 대학에서 그리스어를 가리키는 교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책의 내용에 보면 당시 독일이 사정이 좋지 않았지만 특히 하이젠베르크는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외국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독일 내부로 여행을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어떤 때는 먹을 게 없어서 굶기도 하고 가방을 잊어버리고 나면은 집에 돌아갈 면목이 없어서 나무꾼으로 일을 한 다음에 돈을 벌어서 다시 물리학의 세계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1922년에서 24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은 그래서 이렇게 하이젠베르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공부를 해서 학업을 마치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1924년이 되니까 그 하이젠베르크는 보호와 함께 일하게 됩니다. 학업을 마치고. 그래서 이제 덴마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호는 그 노벨상을 받은 유명한 학자였기 때문에 이미 그 굉장히 바빴고 하이젠베르크는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직 그 만날 시간이 별로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보호가 하이젠베르크한테 둘이서만 이 셀란드 섬이라는 곳으로 도보 여행을 가자라고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도보 여행 중에 어떤 그 지난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그리고 독일 문화에 대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여기가 보호와 그 하이젠베르크가 나눈 대화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그 보호의 지적은 이 독일의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그 수도승의 문화 같이 이 절제, 복종, 어떤 그 거대한 질서 이런 걸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어떤 그 바이킹이나 이런 그런 해적의 후손들이 생각할 법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가 경고를 독일한테 합니다. 이 독일이 사실은 19세기에 몇 번의 전쟁을 이기면서 독일이 굉장히 세력이 빨리 커졌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이제 생각할 법한 일은 이제 영국이 대영 제국을 건설했듯이 독일도 이제 영국을 이어서 이제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보어는 그런 맥을 합니다. 영국은
그 나름의 인심을 얻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근데 독일은 그게 없어서 인심을 얻지 못했고 결국 지난 전쟁 이후에 어, 패전도 하고 많은 사람이 독일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지적하는 것이죠.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상당히 이것이 일본과 비슷하지 않은가. 일본도 중일 전쟁, 러일 전쟁 다 이기고 세력이 커지니까 아, 이게 일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대동아 공영권을 주장해서 싸워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죠.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는 게 이제 조선이었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독일과 일본이 굉장히 비슷한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1925년이 됩니다. 하이젠베르크는 학위를 사실은 원자론으로 한 게 아니라 유체역학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25년에 나중에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되는 행렬역학을 만들게 되죠. 근데 이때 이 하이젠베르크가 이제 열병이 걸려가지고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휴양차 헬골란트 섬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여기가 이제 유명한 휴양지였는데요. 근데 여기서 하이젠베르크가 이제 조용한데 혼자 있으니까 오히려 일을 몇 배나 더 열심히 해서 새벽 3시에 드디어 이 행렬역학을 이 제대로 완성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계산을 끝마칩니다. 그리고 이날 밤 너무 흥분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이 새벽에 섬을 산책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과학을 연구한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보상은 이런 거죠. 뭔가를 막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풀린 거예요. 그 풀린 답을 보면 그게 너무 대단해 보이고 그럴 때가 있죠. 하이젠베르크가 바로 평생 유명한 연구자, 그러니까 과학자가 된 첫 번째 업적을 낸 이 순간을 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업적은 파울이라든가 보른, 요르단, 디렉 같은 다른 동료들한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이젠베르크는 당시 독일 물리학의 중심이었던 베를린 대학의 물리학 토론회에 연사로 초청받습니다. 그 베를린 대학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 다 유명한 사람이지만 플랑크라든가 아인슈타인, 폰 라우에, 네른스트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것이 바로 그 물리학 토론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 연구자인 하이젠베르크가 발표를 했고 발표한 후에 아인슈타인은 자기 집으로 가서 우리 좀 더 얘기를 합시다 라고 해서 아인슈타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죠. 이때 나눈 대화가 아인슈타인은 나중에 보면 양자역학에 반대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사실은 광자 효과라는 것이 양자론의 핵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이젠베르크 책을 읽어보면 이 아인슈타인과 나눈 대화가 불확정성 원리를 발견하고 양자역학을 완성하는 데 오히려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상당히 의미 있었던 대화인 것이죠. 아인슈타인이 그날 나눴던 대화를 잠깐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하기를 네 이론을 보니까 너는 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일렉트론, 전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전자의 궤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한다라고 하니까 하이젠베르크가 우리는 원자 속에 있는 전자를 직접 관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전자의 궤도를 관찰할 수는 없고 우리가 관찰 가능한 것은 이 전자의 진동수와 진폭분이다. 그러니까 관찰 가능한 양만 쓰기로 했다. 근데 이게 바로 당신의 철학 아니냐. 바로 상대성 이론의 철학이다. 난 이걸 당신한테 배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근데 이 말을 듣고 이제 아인슈타인이 말하기를 내가 아마 그런 철학을 쓴 것 같긴 한데 상대성 이론에서 하지만 이 마하의 철학은 지나치게 나이브, 순진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이 관찰 결과의 요약이 실체를 대체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설명이라는 것도 애매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겠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가지는 양자역학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하이젠베르크가 약간 궁지에 몰려서 할 말이 없다가 끝에 가서 말하기를
이제 이 행렬역학을 만든 거예요. 행렬 수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봤을 때 이 수학적 단순성이 여기 있는 것 같다. 근데 이 수학적 단순성과 아름다움은 이 아인슈타인이 강조하는 실체, 이 실체의 일부가 아닐까. 이게 우연히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대답을 하죠. 아인슈타인도 이 말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으면서 긍정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연 과학적 이론의 단순성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는 이제 애매하게 남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말한 관찰 결과의 요약이 실체를 대체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설명이라는 것도 애매하다. 이런 말들, 이 뭘까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좀 더 드리면은 저는 이거를 이런 피팅의 문제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오버피팅에 대한 것은 이전에 신호와 소음이라는 책을 소개할 때 좀 더 길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짧게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피팅이라는 것은 이 XY 그래프에서 이런 세 개의 점이 있죠. X표로 되어 있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 관찰 결과입니다. 데이터죠.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마하의 이론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런 이 빨간 선이 이제 우리의 이론인데요. 이 관찰 결과를 설명하는 이론인데 마하의 이론이란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관찰 결과를 많이 보다 보면 그걸 잘 설명하는 단순한 이론이 나오게 된다. 이런 건데 여기 보면 빨간 선이 두 개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주어진 관찰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하나 이상, 실제로는 무한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관찰을 많이 하고 그 중에서 간단한 걸 고르겠다라는 전략이 반드시 같은 이론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통 이 경우에는 오캄의 면도날이라고도 말하는데 혹은 여기서는 경제 사유의 법칙 이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단순한 이론이 좋은 것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여기서 그려진 이론을 보면은 그러니까 두 개의 빨간 선을 보면 하나는 거의 직선에 가깝고 하나는 이제 곡선이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간단하냐고 하면 직선이 더 간단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단순한 이론이라는 것은 직선일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X하고 Y의 관계를 봐서 그래요. 우리가 근데 세상을 볼 때 X하고 Y의 관계를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X의 3승하고 Y의 관계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거리를 보는 게 아니라 거리의 제곱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관찰 결과를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이론의 단순성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에서는 이쪽 이론이 간단해 보였는데 다른 표현으로 가면 관찰 결과를 다르게 표현한 쪽으로 가면 다른 이론이 단순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단순한 이론이라는 걸 정의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관찰할 수 있는 것만 주목하자라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이론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견해는 지나치게 순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인슈타인이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부분과 전체의 4장과 5장 부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약간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국진입니다. 안녕히 계세요.